6번부터 할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6번 선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대장 공주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왕은 충렬왕. 선왕이 충렬왕이에요. 선왕이 충렬왕이고 그 다음에 제국대장 공주는 쿠빌라이의 딸이죠. 자, 그 다음에 을해년 9월 정유일에 출생했다. 성품이 총명하고 굳셈의 결단력이 있었다.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제거하여 그 시정에 그런대로 볼만한 것이 있었으나 부장 사이에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 사이에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건 충렬왕과 충선왕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랫동안 상국에 있었는데 상국은 원나라가 되겠죠? 상국에 있었는데 스스로 귀양 가는 욕을 당하였다. 왕위에 있은 지 5년이며 수는 51세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왕은 충선왕이죠. 충선왕. 자, 그래서 충선왕 같은 경우는 이 충자 붙은 원간섭기의 왕들 중에서 시험에는 가장 많이 언급되고요. 뭐 충선왕과 관련된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일단 사림원을 설치했고 자, 그 다음에 철과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실시했는데 이런 걸 가겸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겸법을 실시하면서 의염창을 설치하죠. 염이니까 소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실시하죠. 그래서 가겸법 실시, 의염창 설치. 자, 그 다음에 만권당을 또 설치하죠. 만권당. 자, 책이 10,000권 있으면 학문연구기관이면서 도서관이라고 했고 다만 여러분 만권당을 설치한 곳은 어디냐? 네, 원나라 연경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원의 연경에다가 설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최초로 왜? 요동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직책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직책을 뭐라고 하냐? 자, 그걸 뭐라고 하죠? 심양왕이라고 하죠. 최초로 심양왕에 임명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심양왕이라고 하는 벼슬을 하게 됐는데 자, 심양왕이라고 하는 벼슬을 하게 돼요. 원나라 무종의 즉위에 기여했기 때문에 벼슬을 하나 더 받은 거예요. 고려 왕을 하면서 심양왕이라고 하는 벼슬을 하나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 무종 즉위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귀양을 가기도 해요. 원나라에서 귀양을 가기도 하죠. 자, 어쨌든 충선왕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경사 교수도감을 설치하여 칠품 이하 관료의 경서와 사설을 가르쳤다. 자, 경사 교수도감이면 뭐하는 관청이냐? 교육과 관련된 관청이겠죠. 그래서 충렬왕 때 자, 충렬왕 때 우리가 배웠던 관학지능책 중에서 자, 이렇게 문묘를 설치하고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하고 이런 게 충렬왕 때 있었어요. 그래서 충렬왕 때 경사교수도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찰리변이도감을 설치하여 개혁을 시도했다. 자, 찰리변이도감을 설치한 건 충숙왕. 자, 그러면 충숙왕의 개혁기구는 찰리변이도감. 그러면 충목왕의 개혁기구는 정치도감. 네, 그래서 여러분이 충숙왕은 찰리변이도감. 그 다음에 충목왕의 개혁기구는 정치도감. 자, 그 다음에 4번 유인으로 하여금 3번 유인으로 하여금 쌍성총관부를 비롯한 천령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수복하게 했다. 쌍성총관부 땅을 무력으로 수복한 사람은 공민왕. 자, 그 다음에 4번 원나라에서 만권당 설치 고려 학자들과 원해 학자들과 교류하게 했다. 자, 만권당 나오면 충선왕.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6번에 4번. 7번에 다음은 조선 전기 편찬된 책 서문이다. 이 책에 편찬됐던 왕대의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 동방의 문은 이제 글이 되겠죠. 글은 송과 원의 글도 아니고 한과 당의 글도 아니며 바로 우리나라의 글이다. 자, 송나라, 원나라, 한나라, 당나라면 중국이죠. 자, 우리나라의 글은 중국의 글과는 다르고 우리나라의 글이다 라고 해서 자주성을 나타내는 요 책은 동문선이라는 책이고요. 자, 우리나라 역대 좋은 시문집을 모아놓은 책이고 성종 때
서거정에게 이제 편찬을 하도록 해서 만든 책이죠. 자, 그러면 성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정간보를 창안하였다. 정간보는 악보죠? 세종. 정간보를 이제 만든 사람은 세종. 중앙군을 5위로 정비했다. 자, 그래서 중앙군 정비는 세조. 세조 때는 5위. 진관체제, 그 다음에 보법. 지금 제가 쓴 거 다 군사에 관련된 제도들이에요. 이렇게 군사적인 제도들을 정비한 게 어느 왕 때? 세조. 자, 그 다음에 3번 사간원을 독립부서로 만들었다. 사간원 독립은 태종. 자, 그러면 사간원을 독립시킨 이유가 뭐예요? 목적. 이 태종 때 사간원을 독립시킨 건 낭사예요. 원래 여러분 기억나요? 중서문화상의 낭사. 이 사람들이 지금 중서문화상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관리들이잖아요. 이 사람을 따로 빼서 사간원이라는 관청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대신을 견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하들 감시하라고 만든 기구가 처음에는 사간원이었지만 나중에 이 기구는 왕을 견제하는 기구로 바뀌죠.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을 때 태종 때의 목적은 대신을 견제하도록. 그런데 나중에 이 기구가 왕을 견제하는 기구로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도첩제를 폐지하여 출가를 금지시켰다. 자, 도첩제 폐지가 성종. 자, 도첩제를 실시해서 출가를 금지했다는 건 아예 아무도 승려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불교를 억압을 한 거고 이때부터 그러면 승려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산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산중불교, 산간불교가 실시된 게 이제 이때부터예요. 정답은 4번. 자, 8번 가와 나 직접적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번 가. 자, 칼과 방울을 의와 경의 상징으로 항상 차고 다녔대요. 칼과 방울을 차고 다녔다. 자, 그러면은 경과 의를 강조. 자, 그 다음에 학문의 실천성 강조.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 자,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의병장 출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북인 형성. 자, 그러면 북인들의 스승이 누구냐? 조식. 그래서 여기서 가는 조식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그다음에 나로 갑시다. 자, 이현적의 철학사상을 발전시켜 주리 철학을 성립했다. 자, 주리론을 집대성한 사람은 이황. 네, 이황은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다 잘 아니까. 이황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은 조식, 그 다음에 이황.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황의 제자들은 붕당으로 하면은 뭐를 형성하게 되죠?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붕당으로 하면은 동인을 형성했다가 동인에서 남인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식 같은 경우는 이제 북인을 형성하죠. 여기 아까 북인. 자, 그래서 이황의 제자들은 결국 남인, 그 다음에 조식의 제자들은 북인, 붕당으로 따지면.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볼까요? 주리론의 선구자로 기보다 리를 중시했다. 자, 주리론의 선구자로 기보다 리를 중시한 거는 이황, 가가 아니라 나. 문화에서 다수의 의병장이 배출되었다. 조식, 가 맞고요. 자, 일본 성리학 발전에 기여했다. 자, 일본 성리학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면은 누구? 자, 요거 이황이죠? 3번 맞고 4번. 기대승과 사단 칠정의 논쟁을 벌였다. 이황.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황, 이이, 조식, 서경덕.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알죠, 여러분? 조식이 시험에 한동안 많이 나왔었어요. 한 2, 3년 안에 많이 나오다가 요즘 또 서경덕도 많이 나와요. 일원론, 뭐 태허설 이런 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서경덕. 그래서 서경덕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자, 정답은 1번. 9번.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실로 신종황제의 은혜를 입어서 임진의 변의 종사가 이미 폐허가 되었다가 임진의 변이라는 건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종사가 망할 뻔했는데 다시 보존되고 생민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거는 다 명나라 황제의 덕이다. 명나라의 덕이다. 하물며 광해가 무도하여 강홍립 등으로 하여금 온 군사를 오랑캐에게 투항하게 하여 천하로 하여금 우리를 싸잡아 오랑캐가 되었다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 누구냐? 자, 일단 맨 마지막에 출처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명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광해군이 오랑캐랑 친하게 지내서 좀 안타깝긴 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여기서는 송자대전이라고 했죠. 송자가 송시열이에요. 그래서 송시열의 글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우리 맹자, 공자 할 때 그 자가 선생님, 스승님, 뭐 교수님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리학을 다른 말로 주자학, 주희가 집대성한 건데 주희를 높여서 주자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는 송시열을 송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의 추종자들은 그렇게 부르기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송시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9번의 송시열. 자, 그러면 1번. 광해군을 몰아내는 반정을 주도하였다. 자, 광해군을 몰아내는 반정이면은 인조반정. 여기서는 인조반정을 주도하는 거고요. 자, 인조반정을 주도하는 사람은 김유, 그 다음에 이귀,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이름 참 모르는 사람들이죠? 네, 몰라도 돼요. 자, 그럼 그냥 이 사람들 누구? 서인. 우리 이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되죠? 서인이 주도했어. 2번. 숙종 때 남인을 이끌고 북벌을 주장하였다. 자, 여기서 항상 우리 얘기하는 거 북벌운동. 우리나라 북벌운동은 2번 있었죠? 한 번은 효종, 한 번은 숙종. 효종 때는 서인, 숙종 때는 남인. 서인은 송시열, 송준길 이런 사람들이고 남인은 자 여기서는 윤휴, 허적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숙종 때 남인을 이끌고 북벌을 주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런 사람들. 자, 그러므로 틀렸고 3번. 자, 복수 설치를 역설하며 효종의 북벌을 지원했다. 자, 효종 때의 북벌로는 우리가 복수 설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뭐 적에게 복수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복수 설치를 즉 명나라 대신 복수를 해야 된다. 후금에게 말하자면 청나라에게. 그러면서 복수 설치를 주장했고 효종 때 북벌을 제시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냐면 송시열.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 4번. 소론을 이끌고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했다. 자, 여러분 서인이 경신왕국을 계기로 해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잖아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노론을 이끌었던 사람이 송시열. 맞아요. 그 다음에 소론을 이끌었던 사람이 윤증. 그래서 노론은 송시열이 이끌었던 거고 소론은 윤증이 이끌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소론이라고 했으니까 윤증. 자, 그러므로 4번도 틀렸죠. 자, 이 중에서 송시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자, 이 사람은 예속 논쟁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숙종 때도 그러니까 효종 때부터 효종 때 북벌 그 다음에 현종 때 예속 논쟁을 이끌게 되고요. 숙종 초까지 있다가 자, 숙종 때 원자 정오 문제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사약이 내려져서 사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제거된 한국이 무슨 왕국이에요? 경신, 기사, 갑술 이렇게 3번 있잖아요. 그 중에서 원자 정오 문제 때문에 일어난 왕국은 무슨 왕국? 기사왕국. 그래서 기사왕국 때 제거가 돼요. 자, 정답은 3번. 자, 10번. 다음 시대, 다음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묵과는 초시에서 200명, 복시에서 28명을 선발하였다.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복시에서 자, 묵과인 경우는 몇 명? 자, 일단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자, 문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 이제 2번째 복시에서 몇 명을 뽑아요? 33명. 그 다음에 묵과인 경우에는 복시에서 몇 명? 28명. 그래서 묵과는 28명이구나. 1번 맞고 2번. 현직 관리가 문과에 합격했을 경우에는 현재 품계에서 1에서 4개를 승진시켰다. 자, 현직 관리도 과거 응시 할 수 있나요? 현직 관리도 과거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1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급을 올려준다 이 말인데 이제 성적이 좋으면 좀 더 올려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처럼 문과에 합격했을 때는 1에서 4등급 정도 이렇게 한 단계씩 올려준다 이 말이고요. 3번. 잡과는 초시복시 전시의 절차를 거쳐서 분야별로 46명을 선발했다. 자, 잡과는 시험을 2번만 봐요. 그러면은 뭐하고 뭐 볼까요? 초시, 복시 이렇게 2번만 보는 거죠. 자, 3번의 잡과 시험은
초시, 복시. 그래서 두 번 본다. 그러니까 전시는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속과는 초시, 복시, 문과, 속과, 초시, 복시. 그 다음에 문과, 대과, 무과는 초시, 복시, 전시. 그 다음에 잡과는 초시, 복시.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문과에 속과가 있고 대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과가 있고 잡과가 있죠. 자, 속과는 초시, 복시. 그 다음에 대과와 무과는 초시, 복시, 전시. 자, 여기도 초시, 복시, 전시. 자, 그 다음에 잡과는 초시하고 복시. 이 말이죠. 그래서 초시, 복시 두 번, 여기도 초시, 복시 두 번, 나머지는 전시, 전시. 이렇게 두 개, 문과, 대과와 무과는 초시, 복시, 전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속과처럼 두 번 보면은 뭘 줘요? 합격한 사람한테? 100패. 자, 세 번 봤어. 그럼 뭘 줘요? 홍패. 기억나죠, 여러분? 이렇게 구별해도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 봤어요. 그럼 뭘 줘요? 100패. 기억나죠? 홍패를 주냐, 100패를 주냐도 여러분 같이 구별해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봅시다. 잡과 합격자들은 원칙상 최고 3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지만 당상관까지 특진되는 예가 있었다. 자, 잡과 합격자, 그러니까 주로 중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3품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그런데 당상관까지 특진되는, 당상관이면 정삼품 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상관까지 가는 예가 있다. 예를 들면 세자의 병을 낫게 해준 허준. 그 다음에 오경석처럼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기여한 역관. 이런 사람은 당상관, 그러니까 정삼품 상까지 승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영어도 마찬가지 문법도 예외는 다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일이니까 예외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정답은 3번. 자, 11번 조선 후기 경제정책과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1번으로 가봅시다. 대동법은 효종 때 이원익과 한백겸의 주장에 따라 전국으로 실시되었다. 자, 대동법은 처음 실시된 게 어느 왕? 광해군. 자, 그 다음에 전국으로 확대된 게 어느 왕? 숙종. 자, 효종 때가 아니라 숙종이고요. 광해군 때는 경기도에서만, 숙종 때는 전국. 하지만 여기 전국은 정말 전국 아니고 익류 빼고, 자, 익류를 제외하니까 익류 지역은 어디예요? 평안도하고 함경 빼고 나머지 지역으로 전국 확대된 게 숙종 때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100년 걸렸다고 했죠, 여러분. 1608년부터 1708년까지 100년 걸렸어요. 자, 그러면 1번에서 효종을 숙종으로 고치면 돼요. 자, 그다음에 2번. 지주나 자장농뿐 아니라 소장 농민도 광작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 지주나 자장농뿐만 아니라 소장농도 더 넓은 땅을 농사지어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이제 좀 잘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맞아요. 3번.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화폐의 발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황 현상이 나타났다. 자, 전황이라고 하는 건 화폐 부족 현상이에요. 화폐가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 자, 그러면 이런 화폐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황이 나타나는 이유는 화폐를 조금 찍어내서 전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찍어내도 다 숨겨놓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다 숨겨놓기 때문에. 즉, 화폐를 재산 축적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폐를 내가 뭐 얻게 되건 뭐 어떻게 생기건 간에 그냥 다 집에다가 가서 상자에다 다 넣어놓기 때문에. 즉, 사람들이 화폐를 나가서 쓰질 않아요. 다 그냥 재산 축적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집에 보관하기 때문에 화폐는 계속 많이 만들어내지만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전황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화폐의 발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전황이 나타난 게 아니라 발행은 많이 하는데도 화폐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소장료 인하를 요구하는 항조 운동이 일어나 일부 지방에서는 도조법이 타조법으로 바뀌었다. 자, 조선 전기에 주로 실시되는 법은 타조법. 자, 그리고 타조법이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 뭘로 바뀌어요? 도조법. 타조법은 병작반수, 말하자면은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률지대.
그래서 이 비율이라고 하는 건 전체 수확량의 2분의 1을 지주한테 주는 거고, 자, 그다음에 도조법이라고 하는 건 금액이 정해져 있죠. 정액지대. 그래서 이 금액이라고 하는 건 약 3분의 1 정도? 약 3분의 1 정도를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예 금액을 정해놓고 매년 그만큼씩만 주면 되는 거예요. 뭐 흉년, 뭐 풍년이 됐다고 해서 더 주고 흉년이라고 해서 덜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계약을 딱 맺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딱 한 번 정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소작농은 이렇게 줄어들었지, 그 다음에 정해진 양만 주면 되지 해서 도조법이 소작농한테는 훨씬 유리한 그런 제도죠. 자, 그러면 어쨌든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네, 나머지는 다 틀렸고요. 2번이 맞는 설명. 자, 12번. 다음 자료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골 천인의 자식은 때로는 훌륭한 벼슬을 하기도 하는데 세종 명가의 후손인 가는 자자손손 영원히 금고시켜버리니 등용하고 버리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신하가 되어도 임금을 가까이 모실 수 없으니 군신의 의리가 멀어지고 자식이 되어서도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부자의 인륜이 어그러지게 된다. 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이유는 서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12번에 가는 누구냐면 서얼이에요. 서얼. 자, 서얼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나는 중서라고도 부르죠. 중서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중인 취급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중서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가는 서얼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남반으로 불리며 중류층으로 분류되었다. 자, 남반으로 불리며 중류층으로 분류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고려의 중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려의 중류층에서 궁중의 하급 관리를 남반, 그 다음에 중앙관청의 하급 관리를 서리, 네, 서리 또는 잡류, 그 다음에 지방의 하급 관리를 향리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영리, 그 다음에 중앙군을 군반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 제가 쓴 게 고려의 중류예요. 제가 이 쓴 이유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거는 직역에 따라서, 즉 직업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류층이에요. 궁중의 하급관리 남반, 중앙관청의 하급관리 서리 또는 잡류, 지방관청의 하급관리를 향리, 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영리, 중앙군을 군반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1번은 고려의 중류층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갑시다. 법적으로 문과와 묵과 응시가 금지되었다. 자, 설은 문과 응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자, 문과 응시가 법으로, 경국대전에 법으로 금지. 자, 그래서 법적으로 문과, 묵과 금지 아니고 문과 금지. 자, 그러면 문과는 금지되어 있으면 묵과나 잡과는 응시가 가능하냐? 네, 가능해요. 자, 문과만 안 되고 묵과나 잡과는 가능하다. 2번 틀렸고 3번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하였다. 직역을 세습한다. 여기서 직역을 세습한다는 건 우리 아버지의 직업을 내가 세습해요. 자, 그러면 나는 누구냐? 중인. 여기서 말한 중인 이제 기술직 중인이 되겠죠. 그래서 중인. 자, 중인이라고 하는 건 서울 말고 말 그대로 이제 뭐 잡과 시험 같은 거에 합격한 기술직 중인을 얘기하죠. 3번은 기술직 중인에 해당하는 거고 4번 19세기 신해 허통을 통해서 청요직 진출이 허용되었다. 자, 결국에는 서울은 청요직 진출이 결국 허용되죠. 철종 때 신해 허통을 통해서 청요직 진출이 허용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건 서울은 철종 때 기술직 중인 빼고 나머지 이 사람들 빼고 이 사람들은 신분 상승 허용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안 되고 알죠? 기술직 중인은 실패. 자, 소청운동, 통청운동이라고 해서 자신들도 고위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게 이제 청요직 진출 요구인데 서울은 허용이 된 거지만 중인은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서울은 성공, 중인은 실패. 자, 그러면 가는 서울이죠? 서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 4번 찾으시면 되죠. 자, 13번 조선 후기 실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실학 문제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겠죠?
실학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거 알죠? 실학은 꼭 확인해 보시고. 자, 조선 후기 실학자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김육은 지봉유서를 저술하고 대동법 확대, 시연력 도입 등의 업적을 남겼다. 자, 13번에 1번에 자, 김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동법의 확대나 시연력의 도입을 주장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지봉유서를 쓴 사람은 이수광. 실학의 선구자 중에 이수광에 관한 설명 1번 틀렸고 2번 박지원은 열알기에서 상인 간의 합자를 통한 경영 규모의 확대를 주장했다. 자, 상인 간의 합자를 통해서 경영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중상학파의 중상학파의 선구자인 유수원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유수원이 주장한 거예요. 상인 간의 합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인이 수공업자를 고용해야 된다. 대상인이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것 등을 주장한 건 유수원. 자, 그 다음에 3번 한치우는 중국과 일본의 문헌까지 섭렵하여 기전체인 해동 역사를 저술하였다. 자, 한치윤의 해동 역사. 자, 그리고 이 책은 기전체. 다 맞네. 정답은 3번이 맞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한치윤의 해동 역사뿐만 아니라 이종희의 동사,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사 강목,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 이근기의 연료실기술 이렇게 역사책 5권 있어요. 조선 후기 중요한 역사책. 그런 것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 책에 사료 나오잖아요. 사료도 한번 읽어보시고. 왜냐면 동사 강목이나 조선전기 동국통감이나 이런 것들 사료로만 제시되면 엄청 헷갈려요. 이게 동사 강목이냐? 동국통감이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죠. 동사 강목, 동국통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4번 유영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토지는 농민에게만 분배할 것을 주장했다. 자, 유영원이 주장한 토지제도가 뭐죠? 균전론. 자, 그러면 균전론은 농민, 선비, 관리에게 토지를 차등 분배해야 된다. 자, 농민에게만 분배하자가 아니라 선비한테도 주고 관리한테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자, 4번은 틀렸고 정답은 3번. 자, 14번에 다음 교서가 발표된 구강대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건 연전에 서학서적을 구입해온 이승우는 어떤 속셈이든 간에 죄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전 현감 이승우를 예산현으로 귀양을 보내고 이외 시골 백성에게도 상줄 만한 백성은 상주어야 할 관서가 있어야 하니 묘당에서는 소장관서를 잘 철저히 감독하라.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이승훈을 처벌하는 내용을, 귀양을 보내는 내용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이승훈을 왜 귀양을 보내요? 서학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서학서적을 구입해 와서 그러면은 얘는 천주교 신자니까 지금 처벌 좀 할게 이거잖아요. 자, 말하자면 천주교가 종교로서 자리 잡게 된 시기에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조. 그래서 여기서는 정조에 관한 설명이구나. 자, 제가 정조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서학이 신앙이 됐구나. 서학이 종교로 자리 잡게 된 시기가 정조 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4번에 정조에 관한 설명을 골라라. 1번,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나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건 어느 왕 때? 숙종 때 1712년이니까 18세기 초반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주교 신자를 박해하는 과정에서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났다. 황사영이 지금 우리 이렇게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라는 걸 하얀색 비단에다가 쫙 써가지고 이제 청나라에 있는 서양인 주교한테 보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죠. 자, 그러면 황사영 백서 사건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신유박해랑 관련이 있고요. 신유박해는 언제? 순조 때 있었던 박해예요. 그래서 2번은 순조.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어머니 제사의 신주를 없앤 윤지충을 사형에 처했다. 자, 이거 무슨 박해? 신해. 신해 박해가 정조. 자, 그런데 이 박해에서 정조는 딱 2명만 처형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윤지충, 권상현 이렇게 2명만 처형하는데 이 신해 박해를 다른 말로 진산 사건. 그 다음에 신주 소각 사건 이라고도 불러요. 자, 신해 박해를 정조 때 있었던 신해 박해를 진산 사건. 이 진산은 지역 이름이고
신주를 불태워버렸다가 이제 걸린 사건. 그래서 신주 소각 사건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일단 3번이 정답. 자, 4번. 군역제도 개선을 위해서 양역 사정청을 설치하고 양인의 호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역 사정청을 설치한 거는 군역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뭐 어느 왕 때? 영조. 정답은 3번. 자, 15번. 동아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 논산에서 남접과 북접의 농민군이 연합하였다. 자, 그러면 논산에서 남접과 북접이 연합했다는 건 2차 봉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아농민운동의 2차 봉기가 일어난 거는 1894년, 이거는 이제 10월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니은, 전봉중 등의 농민군을 이끌고 고부 관할을 습격했다. 요거 고부밀란. 고부밀란은 1기죠. 첫 번째 시기. 그래서 1894년 1월.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전라도 감영 군대를 물리쳤다. 자, 황토현 전투, 황용촌 전투, 전주성 입성까지가 1차 봉기예요. 그래서 1차 봉기 시기는 1894년 3월부터고요. 1894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5월까지 이제 말한 이제 4월 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게 1차 봉기, 리을.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전주 화약이 맺어지고 전라도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자, 전주 화약. 전주 화약이 체결된 거는 전주 화약기를 말하는 거고요. 1894년 5월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1894년 5월 8일인데 제가 그냥 5월까지만 썼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전주 화약기 또는 패정개혁안 실천기. 그러니까 자, 이게 4기, 고부밀란이 1기, 1차 봉기가 2기, 이게 3기.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지금 사건 얘기를 하고 순서를 한번 써본 거예요.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니은, 그 다음에 디귿 1차 봉기, 그 다음에 전주 화약기가 있었고 리을, 그리고 2차 봉기가 네 번째. 그래서 이렇게 되죠.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정답은 3번. 자, 16번 미주진 새로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새로운 정책. 신임 총독은 전임 총독이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실시했다고 했다. 자, 그나마 주목할 것이 있다면 지방제도를 개정해 일정 금액 이상 세금 내는 조선인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부협의회 선거를 처음으로 실시한 정도이다. 그것도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 때문에 통치 방식을 한번 싹 바꿨어요. 뭘로? 문화통치로. 이거는 이제 20년대로 넘어가면 20년대에 문화통치, 사이토 총독이 문화통치로 바꿨죠. 자, 그러면 문화통치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물어보면 3.1운동,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자, 그러면 20년대를 찾아라. 자, 1번 여자정신대 근로령을 발표했다. 여자정신대 근로령을 발표한 건 44년. 30년대 말이죠. 여기는 40년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발행을 허용했다. 20년.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꿨다. 3차 조선교육령. 네, 요거 이제 1938년이고 요거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1941년에 이거예요. 이거 38년 아니고 지금 제가 연도를 2번 썼지만 요때 국민학교로 바뀌어요. 자, 4번에 식민통치 비용을 확보하고자 토지조사 사업을 했다. 1910년대, 10년부터 18년까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자, 문화통치는 뭐 문관총독 임명, 그 다음 보통경찰제, 그 다음에 회사령 폐지, 그 다음에 뭐 산미증식계획, 뭐 이런 것들이 다 20년대에 들어가는 사건들이니까 20년대 알아두시고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는 치안유지법. 네, 치안유지법 25년 알아두시고. 자, 17번 가와 나 사이에 전개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가부터 볼까요? 자, 국내 13도의 대표가 비밀리에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를 조직했다. 정부 요인은 집정관 총재 이승만 등 전부 해외 동포 중에서 선출했다. 자, 13도 대표가 모여서 정부를 구성했죠? 한성정부. 자, 그러면 3.1운동 이후에 여러 임시정부가 생긴 것 중에서 한성정부가 생긴 거를 얘기하고요. 요거는 1919년 4월에.
자, 그 다음에 개조파와 달리 창조파가 국호, 헌법 등을 새로 제정할 것을 주장하여 양측이 대립하던 중 창조파의 40여 명이 따로 모임을 갖고 국호를 한으로 정할 것을 결의했다. 자, 어쨌든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했어요. 언제? 국민대표회의 때. 그러면 국민대표회의가 몇 년이죠? 네, 23년이죠. 여기는 23년. 자, 그러니까 1919년 4월부터 1923년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1번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가 만들어졌다. 자, 임시정부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가 만들어진 건 1937년. 자, 이번에 교통국가 연통제가 일제의 탄압으로 마비되었다. 자, 그럼 이거는 국민대표회의 조금 전이겠죠. 임시정부가 침체되고 있는 과정이고 20년대 초에 다 와해돼 버리거든요. 1921년. 3번에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국민의회가 조직되었다. 자, 여러 임시정부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건 연해주에 만든 대한국민의회. 그러면 연해주에 생긴 대한국민의회는 3.1운동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하는 중인데 그때 먼저 생겨요. 1919년 3월에. 자, 그래서 연해주에 만들어진 임시정부. 자, 그 다음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을 추대했다. 박은식이 추대된 거는 25년. 자, 그러므로 이 중에서 이 둘 사이에 들어갈 거 뭐 있어요? 2번 찾으시면 되죠? 정답은 2번. 자, 18번 다음 설립 취지문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성은 장애인이 아닌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 온전한 인간이어야 한다. 여성은 먼저 의식의 장애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전부 다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여권 통문이라고 해서 여권 선언문이 처음으로 발표됐는데 1898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출처가 황성신문이면 이거는 1910년대 전이잖아요. 말하자면 국권피탈 전이니까. 자, 여권 통문이라고 해서 서울 북촌의 양반 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찬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고요. 자, 이 찬양회에서 요구하는 건 관립 여학교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여학교를 나라에서 안 만들어주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돈 모아서 만들게. 자, 여기서는 학교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순성여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게 돼요. 순성여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1899년 2월 초니까 98년 말 99년 2월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1번 여성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물산 장려 운동에도 앞장섰다. 자, 여러분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난 시기가 22년. 그러니까 20년대. 2번 서울 북촌 양반들 부인들이 중심이 돼서 결성했다. 네, 이게 이제 찬양회에 관한 설명이에요. 네, 당연히 맞고. 3번 자, 여학교 설립을 추진했으나 재정 부족으로 실패했다. 실패했어요? 설립했어요? 설립. 자, 다음 4번 여성계 민족 협동 전선으로 기관직 근우회를 만들었다. 자, 근우회라고 하는 건 신간회의 자매단체잖아요. 신간회가 만들어진 시기가 27년. 이때 있었던 단체가 근우회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찬양회에 관련된 거 골라라. 2번 서울 북촌 양반 부인들 중심으로 만든 단체. 정답은 2번. 자, 19번 다음 법령이 시행 결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정부는 다음에 의해서 농지를 매수한다. 자, 법령 및 조약에 의해서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를 나라에서 매수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삼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농지개혁과 관련된 법이에요. 삼정보 나와 있으니까. 자,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에 제정. 그 다음에 1950년 3월에 개정 및 시행. 그리고 1957년 완료. 다시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진 건 49년 6월. 살짝 고쳐서 농지개혁을 실시했어요. 50년 3월. 그 다음에 농지개혁이 쭉 이루어지다가 57년에 완료됐어요. 자, 그러면은 요 시행 결과. 자, 결국에는 지주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최고 많이 가진 사람이 삼정보니까 농경지를. 그러다 보니까 지주계급은 사라졌고 그 대신 자영농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나
나라가 원하는 대로 산업자본가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안 됐다고 했죠. 중간에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자, 1번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됐다. 북한이냐? 네, 1번 아니겠죠. 당연히 관련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2번 많은 일반 민유지가 총독부 소유가 됐다. 이거는 해방 이후잖아요. 자, 3번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자영농민이 늘어난 거예요. 3번 정답. 4번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주민에게 무상으로, 이건 북한이죠.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남한의 농지개혁은 유상매수, 유상분배니까 정답은 3번. 여기서는 여러분이 물론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시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20번 다음 내용의 선언이 발표된 배경으로 옳은 것.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부 이양 보장, 대통령 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자, 여기서는 맨 첫 번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이 당시에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자, 그럼 이거 몇 차 개헌이에요? 9차 개헌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개헌이 아니고 선언이죠. 그러면은 9차 개헌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약속했어요. 6.29 민주화 선언. 이거는 6.29 민주화 선언. 6.29 민주화 선언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나타난 거고 1987. 자, 그 다음에 결국 이 선언에 따라서 9차 개헌을 하게 됐고 9차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자,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 5년 단임제. 대통령 5년짜리 한 번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요 선언이 발표된 배경 6월 민주항쟁. 그러면 6월 민주항쟁의 배경은 박종철 사망사건, 고문치사 사건. 이게 1987년 1월. 그리고 4.13 호헌 조치죠. 자, 요 두 가지가 배경이 돼서 6월 민주항쟁, 그 다음에 6.29 민주화 선언, 9차 개헌, 직선제 개헌.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타나죠. 자, 그럼 1번 유신에 저항하는 항의다. 자, 유신이면은 1972년부터 79년까지 박정희 정부니까 틀렸고. 2번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은 3차 개헌인데 3차 개헌이 이루어진 배경은 4.19 혁명이에요. 4.19 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3차 개헌이 일어나게 됐고 학생들이 비상계엄령 해제와 신군부 퇴진, 신군부 퇴진을 요구했다는 건 신군부가 막 등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군부가 등장한 사건은 12.12 사태.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고 하죠. 그리고 1980년 5월 서울의 봄. 자, 그리고 이 서울의 봄 끝에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4.13 호헌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4.13 호헌 조치와 박종철 사망사건이 결국에는 6월 민주항쟁의 원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급하게 내용이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급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자, 일단 문제를 여러분이 새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거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오답률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도 그래도 시험이 한 이제 며칠 남았잖아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틀린 거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리고 시험도 잘 보시고 자, 아무튼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이제 그만 만나는 걸로 알겠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